자, 지역의 재난회복력 강화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재난 사례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 활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사람이 이런 법제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재난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서 민관협력이라 그러죠.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의 가장 핵심의 축이 재난자원봉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자원봉사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이든 활동 기반이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자원관리, 재난관리 과정에서죠. 재난관리 과정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는 자원봉사 체계, 자원봉사에 대한 기관들의 역할을 얘기한 거고, 아래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어떠한 역할,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난관리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무조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라.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로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호는 대응, 복구의 구호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많이 세분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공 부분도 그렇고 자원봉사 영역도 그렇고 민간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과정 단계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 자원봉사 기관들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죠. 우리 1365 포탈도 있지만은 그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거예요. 재난에 자원봉사 하면은 이렇게 자원봉사의 일감의 영역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협소하게 돼서 빨래, 세탁, 급식 지원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외국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더 잘하는 거 굉장히 많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떠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보다 더 개별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정보가 단순 정보가 안내할 수 있는 단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자원봉사 민관 협력과 공동체에 참여할 때 하나의 수평적인 주체와 이해관계 주체가 돼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원봉사 기관들, 지역자원봉사센터나 중앙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봉사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계획의 실효성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매뉴얼이 현장에 적합하게 적용이 된다. 매뉴얼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매뉴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매뉴얼도 봉사자분들이나 또 거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구체화시켜서 재난 유형별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방 단계에서는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원봉사 기관들은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은 빨리 투입될 수 있게 자원, 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재난 현장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들, 경찰, 소방, 의료 굉장히 많죠. 자원봉사, 민간자원봉사 기관들도 굉장히 많죠. 적십자사, 지역보건센터 해가지고 재해구 옆에 또 자율방재단 굉장히 많죠. 현장에서
현장에 딱 해서 대비 단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딱 투입했을 때 곧 운영이 딱 될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상호 신뢰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의 협력 체계,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단계가 이게 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방 대비 단계에서는 어쨌든 모집 역량 강화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재난 취약 지역들에 대해서도 판단, 사전적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DB도 고도화시켜야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뭐 제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플랫폼 구축한다, 재난정보체계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은 빅데이터가 아니죠. 근데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 이제 앞에서도 그렇고 거버넌스 얘기하죠. 거버넌스도 신뢰관계 없으면 거버넌스 아니죠. 근데 우리가 협력 네트워크 할 때 거버넌스 체계 구축한다라고 하죠. 신뢰가 없는데 거버넌스가 아니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DB나 시스템들 만들 때 충분한 정보가, 지식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필요 없는, 이거는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 대비 단계에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걸 분석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분석된 정보로 해서 대응을 했을 때 재난의 피해를 보다 더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출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자원봉사 기관들의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죠. 신속하게 상황 전파하고 신속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빨리 교육해갖고 빨리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현장에 있어서. 그래서 복구 단계는 장단기 복구가 되고 심리 트라우마 지원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체계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고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을 여기 이제 그래서 회복력 해가지고 이제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은 공동체 중심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징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공동체가 있고 지역 주민 단체가 있겠죠. 같이 참여해서 내가 빨리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가서 어떠한 복구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재난이 대규모화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나 재난 사태 선포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고 하면은 자원, 물자, 인력 동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중앙 지방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죠.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이제 재난 지역에서 이러한 대응들이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나 재난사태가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이 공공 부분의 지원이 과연 공동체까지 지원이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지원을 한다라고는 공공문서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한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런 자원봉사 이해관계 기관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구 단계에서도 계속 공동체가 지원될 수 있게 또 자원봉사 기관들도 지역 공동체와 같이 협력해서 외부에서 타지에서 도와주러 오신 기관들도 있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고 대응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현황 파악, 자원봉사 일감 조사, 수요 파악 이런 부분들 일감 조정 현장에서는 이 굉장히 복잡성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일감 조사 사실 피해 조사도 잘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현장에서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활동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조정기관,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얘기하겠지만은 자원봉사 체계의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참여하고 전문 분야에 대해 정보를 사실 개인 정보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스스로가 정보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그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비 단계에서 사전 감시, 피해 예상 지역에 있어서의 자율방재단도
역할을 보게 되면은 지역의 재난 취약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 예찰 활동을 하는 부분이 역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든 지역 주민이든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서 공공 부분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에선 지역 주민이 위험에 대한 취약 요소들을 발굴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응 단계에서는 이제 재난 구호하고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실제 이재민 피해자분들의 의견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구 단계에서는 장단기 복구 참여를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지식 정보화돼 갖고 공유,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 과정에서 자원봉사 기관하고 자원봉사자의 현재 역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재난자원봉사가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난의 발생 경향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풍수의 중심, 지진, 자연재해 중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현장 복구나 이재민 구호 이런 외부 활동 지향성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산불, 인적재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기까지 사회재난까지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예전에 우리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재난사태 선포하자라고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기억이 사라지죠. 근데 앞으로 감염병 위기가 좀 더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위기 우리한테 또 다가올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감염병 미세먼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외부 활동을 막 하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재난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부 활동의 모습들, 지향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앞으로는 두 가지 성격이 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실제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산불이 발생했죠. 감염병 위기 속에서 다른 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풍수해가 발생을 하고 막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해서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저기 대피소에 계신 분들 혹시 감염병 위기가 있을 텐데 저렇게 모여서 계시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나 재난 현장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의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점점 강화가 되면서 재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개선을 하고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재난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뒤에도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감염병에도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 영역들이 더 확대되고 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이 법령에 대해서 누가 단장할 거냐 안 할 거 누가 공공이 해야 되냐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실제 운영이 됐을 때의 역할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활동을 하고 굉장히 좀 순탄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역할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책임 있게 하고 그게 잘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갖고 소통을 하면서 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영역에서 잘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남의 영역에 그걸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 현장 조정 관리를 책임을 지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지원을 해 물자든 물자 같은 것들, 자원 같은 것들, 그리고 계획들 예공부하고 현장 질서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난 사태에 대해서 재난이 확대될 때에는 어떠한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대원 같은 경우에는 일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감이 쏠리지 않게 잘 해야 되고, 피해자분들이 이재민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도움들을 더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도 아주 중요하죠. 그분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다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자원봉사가 최소한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 양상이나 재난의 특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소한 어떠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교육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현장에서 상황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안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점들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수평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앞으로 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들, 공공과 민간의 역할들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참여기관의 역할, 이 내용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자원봉사센터의 같은 경우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황 공유 체계, 봉사자 모집 교육, 또 어떤 운영, 현장 파악, 상황 파악,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1차적 요구사항,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수용하고, 안전교육 조치,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보다 이러한 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기관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신뢰를 구축하고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제도 표준화 분석하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가 해줘야 돼요. 과학적 분석 체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물자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가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믿고 맡기고 자원봉사 기관들이 현장에 그러한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자원봉사 기관이나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서 어떠한 어떤 성과를 요구를 많이 하죠. 어떤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난 회복력 강화하는데 보다 더 기반을 구축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어떠한 그런 관계, 신뢰 관계 구축하는 게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지역의 장비, 물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실시간 피해 상황, 조치 전달. 지방정부도 민간이나 자원봉사 기관들하고도 상황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상황 공유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필요한 물자 부족할 때는 지역의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에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적십자사 구호 역할도 할 수 있고, 적십자사는 재난 심리 트라우마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재해구역회는 재해구 물품이나 구호 봉사활동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예찰 안전 모니터만 평상시에 하고, 또 이제 참여해가지고 재난의 발생 시에 구물자도 전달하고 현장 복구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민간 봉사기관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기관들이 각각의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고 이런 기관들과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씩 줄 거를 10개 줘서 체감도가 높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민 피해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재난 현장 자원봉사에서 참여기관 역할. 평상시에는 어쨌든 재난자원봉사의 허브 역할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협력 체계 구축하고 역량 강화하고 하는, 역량 강화를 계속 강조하죠. 재난자원봉사가 하나의 진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 현장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해관계 기관들 중에서 협력 체계의 한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주체로서 지원을 받고 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난이 발생 시에는 상황 관리, 상황 전파, 기초 교육 뭐 이런 거 앞에서 얘기한 부분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난의 참여 기관들은 현장에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역 자원봉사센터 단체, 주민공동체 중요하죠. 예전엔 주민공동체가 약간 소외되어 있었는데 지금 레질리언스 재난회복력 강조하면서 이제는 주민공동체 참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아마 이론적 분야도 그렇고 정부의 실무적 분야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다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는 주민공동체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의 주체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있던 구호 지원 기관들, 지역, 기업, 언론, 대기업, 재난 전문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들 현장 자원봉사를 가다 보면은 언론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쏠림 형상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는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의 역할,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재난자원봉사자들 분들이 필요한 그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역할들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다 상호 신뢰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재난회복력의 또 기반이 되는 거죠. 지역에서 재난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타 국가, 소위 재난 선진국을 얘기하는 국가들보다도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높은 성과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안지 허베스필토 기름인출 사고 때 100만 명, 세월호 참사 때 연인은 5만 5천 명 이상, 포항 지진 때 3만 8천 명 이상, 동해안 산불 때도 이러한 대규모 재단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재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 국민들의 노력이 모아진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19 여기에서도 한국중앙자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2020년 2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76만 명이 활동을 했다라는 굉장히 큰 이 지역의 참여 활동이죠. 포고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진짜 자원봉사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많이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원봉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경북 울진 강원도 일대 산불 대응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또한 지역 사회 회복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장 수요에 대해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이 추진이 됐죠. 그래서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그래서 이재민, 진화인력 여기 내용들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재난 현장에 대해서 안전과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다치면 안 되겠지만은 다치시면은 그래도 보험이 되는데 그 보험도 예전에는 등록이 돼 있었냐 안 됐냐에 따라서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보호 노력도 이제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재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현장 수요 기반 역할 분배, 피해 지역 인근 센터를 중심으로 한 1차 대응, 간담회를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재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에 맘카페도 많고 청년 모임도 있고 또 SNS 활동들 카페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들의 모습들이 같이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 회복과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반영되는, 이게 현장 중심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자원봉사 현장의 미담 사례를 좀 자료를 몇 가지 넣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 단위 인적 자원을 활용했다. 또 협업을 통한 합동 대응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재난구호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도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일에 어떠한 목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다 협업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재난 피해자가 재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다.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붕괴됐을 때 누가 먼저 도와줘요?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옆에 사람이 다치면 내가 팔이 부러져도 내가 빨리 하고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재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실제 재난 피해자가 재난 피해자에게 도움을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들의 다양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이러한 분들이 피해자를 돕는 이런 사례가 이제 미담으로서 존재를 하고 이게 나타났고요. 인근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재난 회복력의 회복력 방향에 부합된 모습들이 우리 재난 현장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